자, 핵심 46번입니다. 어림셈법.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됐다는 전제하에 쭉쭉 가는 건데 되고 있는지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빨리 공부를 해서 이 가을을 즐겨야 되잖아요. 저 봐요. 저 가을빛 봐. 저 가을빛. 예?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가을이? 아, 그러구나.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아,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을. 자, 승수. 앵콜 끝. 자, 1번. 승수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졸려 죽겠답니다. 졸려 죽겠대. 제가 강사에 들으니까 졸려 죽겠어. 그렇더라. 졸려 죽겠다고. 안 졸리게 해야지. 어떻게 안 졸릴까? 질문 한 명씩 질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졸리겠지. 질문해서. 자, 어림셈법은 이제 요거 봐요. 요거 보고 이렇게 쭉 있어요. 어림셈법은 요거부터 볼게요. 어림셈법에서는 뭘 기억하자면 승수하고 수익률인데 어차피 이거. 자, 수익률 얘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분수식은. 근데 승수는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 나눈다는 거.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소득으로. 순소득이 순용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지분투자액. 이거 아까 그랬네. 아까 우리 뭐 할 때 했냐면 요거 현금흐름 할 때. 현금흐름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 그래서 네 번째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이고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 했죠. 그게 이거야 이거. 자,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 핵심 44 페이지 수는 17페이지 17페이지 봐봐요. 17페이지 보면 그러면 가장 밑에 왼쪽 가장 밑에 출제 유형 나오죠. 그 출제 유형이 4번 소득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수지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그게 이거라고 봐요. 요 소득 총소득 순소득 그러면 총투자액.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그러면 지분투자액. 이거라고. 그게 이거야. 그러면 요 총소득 승수가 시험에 등장을 하면 총투자액을 총소득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에는 총투자액이 나오는 거야. 이 총소득 승수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편하게 주는 거야. 틀린 거 고락할 때 편하게 주면 여기에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에서 지분투자액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틀린 지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총소득 승수에서 총투자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옳은 지분은 아니라고. 총투자액이 나왔는데 이 총소득 자리에 다른 말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 일단 총소득이 나와야 되고, 요 총소득, 요거, 그 다음에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순소득 승수에서는 뭐가 나오고, 총투자액이 나오고, 순소득이 나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시험에 딱 나왔어요. 근데 총투자액이 안 나오고, 지분투자액이 나왔습니다. 틀린 말. 총투자액이 나왔는데, 순소득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와.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하고 총소득이 나오고,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과 순소득이 나오고 분자 분모 바꾼 거 잘 보고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OX 5.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이다. OX 5. 오케이. 그럼 여기 밑에 세전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그럼 세전현금 수지 승수에서 요 세전현금 수지 승수에서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또 뭐가 나와야 돼? 세전현금 수지가 나와야 돼. 그럼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시험에 나왔는데 지분투자액이 안 나오고 총투자액이 나오거나 세전현금 수지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그것은 틀린 집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 승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수익률법은 승수하고 수익률은 무슨 관계 있다? 역수관계 있다.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는 게 총자산 회전율. 이거 기억하는 거야.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야. 그럼 혹시라도 총소득 승수와 총자산 회전율을 곱하면 몇이 된다? 1이 된다. 역수기로 곱하면 1 될 거니까.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 요 수식을 굳이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총자산 회전율 수식이 시험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총자산 회전율이 아니라 총소득 승수를 쓰고 분자분모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분자분모 바꾸면 여기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이 이 분자라고 하고
요 총투자액이 분모로 오는 거야. 근데 총투자액하고 총자산이 같은 말이라고. 이게 지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안 나오고 총자산이 나온단 말이야. 총자산. 그럼 여기 총투자액이 나와도 되고 총자산이 나와도 되고. 근데 총자산 회전율은 대부분이 요 총투자액 자리를 총자산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뭘로 나눈 것이다?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근데 요 총소득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유효 총소득하고 가능 총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다. 순소득 승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생략하고 자본생략하고 환원율이야. 환원율. 환원율의 수식 이렇게 돼. 총투자액하고 부동산 가격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치 상관없고 순소득 이거 나누는 거. 이걸 자본환원율. 자본환원율은 여기서는 이렇게 가볍게 배우고 자본환원율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뭐 할 때 나올까요?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의 수익환원법 할 때 아주 진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요 환원율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환원율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 질문하는 거 좋은데 나 보지 말고 질문해라. 민망해진다. 환원율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뭐라겠어요? 잠이 오냐고. 졸려? 어떻게 졸려? 이것도 모르는데.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 요구수익률하고 같은 의미.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가고 백투 해가지고 뒤로 왔네. 팍팍 가야 되는데 요구수익률은 이렇게 했잖아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률은 뭐한다? 높아진다.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률은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 요구수익률 자리에 환원율을 집어넣어도 똑같단 말이에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환원율은 높아진다. 위험이 높아지면 환원율도 높아진다. 이게 지금 계속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요구수익률이나 환원율이 똑같다고.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슬퍼. 매일 똑같은 말 해야 돼. 내일 또 해야 돼. 내일 또 주야로 해야 돼. 주야로. 그 또 못 알아먹어. 그럼 또 해야 돼. 미칠 것 같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 복잡하게. 응? 여기까지 가면 이상한 거는 거고. 자, 봅시다. 그래서 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자리를 환원율로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환원율 이렇게. 여기도 환원율로 해도 상관없고. 이거 좀 이따 또 나올 거라고. 알았으면 그냥 갈 텐데. 자, 됐어. 그럼 그때 또 볼 거야, 이거는. 그다음에 지분 배당률하고 역수관계 있는 게 세전현금 수익승수. 그러면 지분 배당률 수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지분 배당률 시험에 나오면 세전현금 수익승수하고 역수니까 요 두 개 바꾸면 된다. 또 이런 분이 있다. 선생님 나는 이걸 못 외워. 이걸 못 외우면 뭐 꽝이지 뭐 이걸 못 외우는데 지분 배당률이 어떻게 해? 선생님 나 이걸 외우고 싶어. 그럼 요걸 해. 요걸 외워. 수익률 외우고 역수관계는 승수 외우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지분 배당률이 다른 말로 지분 환원율이고 또 똑같은 말이 뭐 있을까? 똑같은 말, 세 개 똑같은 말. 세전 수익률. 세전 수익률이야. 그런데 세전 수익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세전 수익률. 세후 현금 수지와 영수는 세후 수익률이다. 자, 다 됐어요. 역수관계 있는 거. 요 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본 해수기간이라고 그래요. 특히 순소득 승수가 뭐가 된다? 자본 해수기간이 된다. 수기간. 그럼 자본 해수기간하고 승수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지문을 두 번 준단 말이야. 승수가 높아지면, 그러면 자본 해수기간은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자본 해수기간은 길다. 요걸 냈단 말이야. 쓸 필요 없어요. 앞에 나온 거 앞에 나온 것에 먼저 이것부터 했단 말이에요. 좀 이따 이거 다 써보고 이제 앞에 가단 말이에요. 해수기간은 승수고 승수가 높아지면 자본 해수기간은 길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 해수기간 몇 년이고? 10년이고 순소득 승수가 10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덩달아 알 수 있어요. 순소득 승수 10, 자본 해수기간 10년. 또 하나 뭐 할 수 있을까? 환원율은 10분의 1, 10%. 순소득 승수하고 환원율이 역수관계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요 승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낮을수록 좋은 겁니까? 낮을수록. 승수하고 수익률이 반대야, 반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야. 그럼 승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이 두 가지는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잘 생각해.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이 앞전 시간 다 끝났어. 이제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다고.
순순히 아니잖아. 하필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그 여기 있는 것들은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모든 현금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모든 현금 고려하지 않는다를 요걸 가지고 대표 순서를 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앞부분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승수는 자본 횟수이다. 승수가 높아지면 자본 횟수는 길다. 요거 두 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투자자는 요건 크기 비교. 요거 2번하고 3번은 크기 비교야. 크기 비교. 크기 비교. 그럼 크기 비교는 이렇게 했네. 자, 총소득 승수가 나오고 총소득이 나오고 순소득이 나와. 그럼 일반적으로 총소득이 더 크죠. 근데 뒤에 승수가 붙어 나온다겠어.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이렇게. 그러면 뒤에 부동화 바뀌어.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이라면 총소득 승수보다 뭐가 더 크다? 순소득 승수가 더 커지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동일한 투자 대상이라면 세전연금 승수보다 세후연금 승수가 더 크다. 밑에 게 더 커진다 했으니까.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와 세후연금 수지가 같다기 봐요. 세전연금 수지와 세후연금 수지가 같다. 그럼 세전연금 수지 승수와 세후연금 수지 승수도 같다. 두 개가 같아버리면. 자, 4번 동일한 투자기간 동안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어림셈법은 어림셈법 아까 8가지 표 봤죠? 거기 있는 어림셈법이 나온 거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이런 것들은 투자기간 동안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현금을 고려한 것은 순순에 배웠잖아요. 그 순순에 모든 현금을 고려하고 그럼 순소득 승수는 보유기간 동안에 첫해 현금을 고려하고 처분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이거 봤던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0, 마이너스 10억, 1억, 1억 또 13억 나오고 요건 1억하고 12억 나누고 수년가 구할 때 이거 전부 다 고려하지만 순소득 승수 요거 구할 때는 요거 첫 번째 거하고 요거만 한다겠잖아요. 그러면 처분 시험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험은 순소득 승수는 투자 기간 동안 지금 순소득 승수 여기 있습니다. 순소득 승수는 투자 기간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왜 X? X. 모든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현금을 고려한 것은 합계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 순수내. 복수의 내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그러면 복수의 내부 수익이 나오면 그 부동산은 내부 수익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은 뭐 없다. 더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나한테.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익이 자본 회수익이 아니고 자본 환원율과 역수 관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순소득 승수가 10입니다. 그럼 자본 회수익은 10년입니다. 환원율은 10%인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선생님 왜 환원율이 10%인데요? 그걸 나는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그럼 알려드릴 테니까. 요건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 지문에 나왔던 이게. 자, 요거. 확인 지문 갑시다. 1번 총소득 승수는 자, 확인 지문 여러분 나왔죠? 네, 자, 그래요. 확인 지문. 자, 봅시다.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 공식도 쓸 필요도 없어요. 왜? 총소득 승수가 나왔죠. 그럼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 총소득이 나와야 돼. 총소득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문 보고 총소득이 어디 갔니? 그러면 돼. 그거 틀렸잖아요. 이거 실제로 나온 지문이야. 우리 시험에서. 자, 2번은 선택하라는 소리야. 선택. 총투자하고 지분투자액 초이스라는 소리야. 초이스. 무슨 말인지 알죠? 초이스. 초이스 좋은 거야. 총소득 승수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소리예요. 3번 세전현금으로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으로. 그러니까 세전현금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세후 나왔으니까 지분투자액.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야지. 세전현금으로 나와야지.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또 바꾸면 틀려. 그러니까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세전현금 흐름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또 틀려. 이렇게 지랑 같은 거지.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분자 보고 바꿔놨어. 총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 총자산 회전율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공식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우리는 총소득 승수를 쓰면 되잖아.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 투자액을 뭘로? 총 소득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총 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지. 근데 반대로 했잖아. 반대로. 그럼 요거는 총자산 회전율입니까? 총소득 승수입니까? 총소득 승수. 요 총자산이 총 투자액이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이제 어림셈법 끝났고 이제 투자론에서 마지막 비율 분석법입니다. 비율 분석법에서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지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이 비율 몇 가지를 아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 비율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부 비율을 이런 말 있잖아요. 대부 비율의 뜻은 이제 필요 없어요. 대부 비율 뜻은 이제 이미 달고 있으니까 대부 비율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융자액의 비율, 융자 부채 잔금의 비율. 대부 비율과 같은 말은 저당 비율, 차입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대출 비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비율하고 저당 비율이 같은 말인 것을 기억하고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요거 기억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대부비율은 높아지면 다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자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서 대출자율 높아지고 부채비율 높아지고 지렛대효과는 커질 것이고 금융적 위험도 높아질 것이고 투자 위험은 높아질 것이고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거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이자율 높아진다. 이걸 가장 시험에 잘 내. 그럼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수요 고서는 우측 이동한다. 그런 거. 그다음에 2번 대부비율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대부비율이 변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비율은 정부 정책이야. 그럼 정부 정책의 변화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그럼 무슨 변동? 불규칙, 무작위, 우발적 변동이 난다. 정부는 대부비율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개입? 간접 개입.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두 개 더하면 몇? 1.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대부비율 나왔어요. 그 밑에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나옵니까? 지분 비율 나온다. 지분 비율. 자, 한 번 더 했으니까 또 한 번 더 했잖아. 더 했죠? 이번엔 나누면 이걸 뭐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 더하면 1이고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누면 이거 뭐가 되고? 부채 비율이 되고. 그래서 애우지 말아야겠잖아요. 애우지 말아야겠고. 무조건 대부 비율 나와요. 그럼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나온다? 지분 비율이 따라 나온다. 제발 따라 나온다. 더하면 1. 선생님 곱하면 몇이에요? 그건 알 수 없음. 곱하면. 자, 대부 비율 나왔습니다.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필연. 나눈 거. 부채 비율. 근데 대부 비율 나오고 지분 비율 나오면 나누면 부채 비율. 여기까지는 알아. 여기까지 하는데 수식을 주면서 계산하라면 난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럼 대부 비율 나왔으면 지분 비율 나오고 그러면 부채 비율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채 비율. 그러면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식을 준단 말이에요. 대부 비율이 60%입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지분 비율이 아니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가 물어봐. 대부 비율이 60이다. 그럼 지분 비율이 몇이냐는 안 물어봐. 왜? 대부 비율이 60이면 지분 비율은 뭐니까? 40이니까. 요건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채 비율이 몇이냐고 물어봐. 부채 비율이 몇이냐고. 그러면 대부 비율이 60이면 지분 비율은 40이야.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거. 나누는 게 부채 비율이야. 그럼 1.5야. 1.5는 150%하고. 시험 지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은 150%다. OX? O. 자, 대부 비율이 80이 돼서 82. 대부 비율이 80이 됐습니다. 지분 비율은요. 20이야. 부채 비율은 400% 되나? 400%. 선생님 나는 왜 400이 된지를 알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알 수 없다. 80을 20으로 나누어.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 왜 곱하는데? 퍼센트 만들려면 100을 곱하는 거야. 그럼 80, 20을 나누면 4. 100을 곱하니까 400%. 됐습니까? 더 이상 못해 이제. 이거는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이렇게. 그럼 시험 치면 대부 비율이 80%면 부채 비율은 400%다. 그러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부채 비율이 400%입니다. 대부 비율이 80이면 부채 비율은 400%가 된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부 비율이 지금 높아졌죠? 높아지니까 대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부채 비율도 뭐한다? 높아진다.
선생님 그럼 대부분 높아지면 지렛도가 커진 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안 설명 못해. 그래서 못해. 됐어. 오랫동안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기억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여러분들 얼굴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험생들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계속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작년은 누가 누구지도 몰라. 마스크 썼으니까. 근데 올해는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알 수 있지. 아, 저분은 검단. 이제 알 수 있다고. 작년에는 실제 모르는데 작년은 눈만 보이니까 저 눈빛이 그 눈빛이 다 나만 보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눈빛이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알 수 있잖아요. 드디어. 자, 부채비율. 부채비율 역시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부동산학 개론은 민법이나 공법에 비해서 훨씬 더 겸손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남의 돈을 먼저 써주는 거야.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 타인 자본 나오죠. 그러면 타인 자본 나온다 이렇게. 그 밑에는 또 타인 자본.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럼 자기 자본 나와야지.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타인 자본하고 똑같은 말이 저당입니다. 자기 자본하고 똑같은 말이 지분입니다. 저당하고 똑같은 부채, 자본, 대부분 지분 비율.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에 잘 낸단 말이에요. 그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자본 자리에 지분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자, 여기에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대부 비율은, 아니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로. 맞죠?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야. 요거는 부채 비율의 수식도 물어보고 대부 비율이 50이면 그러면 부채 비율이 몇인가를 물어요. 대부 비율 50이면 지분도 50, 부채 비율은 100%다. 자, 부채 비율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율 분석법 하는 거죠. 비율 분석법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 공식 개념을 갖출 건데 이 공식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순용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공식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용업소득 비율이다.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용업소득 비율이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이 부채에서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배수이다. 몇 배인가. 내가 은행에 돈 빌려왔어요. 그러면 1년에 부채 서비스에 은행에다 갚아야 될 원리금이 있을 거라고. 그 원리금 1억이야. 그런데 이 상가에서 부채 감당률은 주택하고 상관없어요. 상가에 상가. 그럼 이 상가에서 순용업소득이 8천밖에 안 나오면 그러면 요 1억 가지고 아니 순용업소득 8천 가지고 부채 서비스 1억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얘는 부채 감당률이 0.8이야.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0.8이라는 소리는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0.8배다. 그럼 이게 1억 8천이면 이게 1.8이 된다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8이라는 소리는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다? 1.8배다.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배수이다. 순용업소득 1억 8천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 이게 개념이야. 그냥 구체적으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1보다 크면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 1이다. 그러면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가 똑같아. 1이면. 순용업소득과 부채 서비스 똑같다. 그럼 세전연금수가 0 되는 거야. 이걸 아직 안 냈거든. 왜 0이 될까? 순용업소득이 나와요. 거기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해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를 차감을 하면 그럼 뭐가 돼요?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야. 근데 순용업소득이 이게 1억이래. 부채 서비스도 1억이래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몇입니까? 1이야 1. 부채 감당률이 1. 이러고 나누니까 부채 감당률 이렇게 되면 부채 감당률은 이게 1이 되는 거야. 그럼 부채 감당률 1이면 세전연금수는 몇 되는가? 0. 1억에서 1억 빼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 1이면 세전연금수가 0이 된다.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그럼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게 상환하게 충분 불충분? 불충분.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와요. 여기까지. 3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 개념 그다음에 부채 감당이 1보다 클 때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 불충분하다. 이 말 잘 나와.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한원율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원율 산정할 때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부채 감당법은 한원율 산정할 때 세 가지를 곱하는 거야. 부채 감당률하고 대부비라고 저당 상수하고 이걸 부대저라고 외우는 거야. 부대저라고. 그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여 한원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근데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저당 상수 세 개를 곱하면 그게 한원율이 된다. 계산 문제 나오고 가로 넣기 나오고 요 가로 넣기 나왔죠. 여기에 들어갈 말 기억 그랬다고. 기억에 들어갈 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뭘까? 대부비율이야. 근데 답은 대부비율이 아니었어요. 저당 비율이었죠. 저당 비율. 저당 비율하고 뭐가 똑같으니까 대부비율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답이 저당 비율이었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은행이 6번은 대출기간이 대출 위험을 낮추고 싶어. 대출 위험을 낮추고 싶다고. 그럼 대출 위험을 낮추려면 돈을 조금만 빌려줘야 돼. 그럼 돈을 조금만 빌려주려면 대부비를 낮춘다, 총부채 상환비를 낮춘다. 근데 부채 감당률을 높여야 돼. 저는 여기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눈빛 보면 금방 아는데 좀 힘들어한다고. 자, 이런 뜻이야. 자, 이 부동산에 은행이 대출을 해줄 건데 은행이 부채 감당률을 0.8 이상이다. 이 경우하고 부채 감당률이 1.8 이상이 된다. 이 둘 중에서 부채 감당 1.8 이상일 때 대출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안전방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신한은행은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 감당률이 0.8 이상이면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동산 돈 빌려주고 은행이 받아야 될 부채 서비스 1억이야. 1억인데 순용업소도 이거 얼마만 나오면 대출해 주겠다. 8천만 나오면 대출해 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거 차입자는 8천 가지고 은행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은행은 망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근데 부채 감당이 1.8이 된다. 그러면 부채 수입 1억이면 저 분산이 얼마 나와야 돼? 1억 8천 나와야니 돈을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1억 7천 나온다. 순용업소들이 그래도 안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 부채 감당률 높이면 높일수록 은행은 대출을 조인다는 소리야. 그러면 대출자 은행이 위험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한다. 감소. 여기 조금 힘들어요.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이 아닌데 그래도 나오는 질문입니다. 은행이 대출 위험을 낮추려면 돈을 조금만 빌려줘야 돼. 그러면 대부비를 낮춰라. 총부채 상환비율도 낮춰라. 그러면 조금만 빌려줘야 돼. 근데 부채 감당률이 뭐요? 높여야 돼. 부채 감당률이 0.5다. 그럼 은행은 망하겠다는 소리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돼. 근데 1보다 크면 클수록 대출 위험은 감소하는 거지. 그 은행이 대출 위험을 낮추려면 부채 감당률을 뭐한다? 높여야 된다. 채무 불이익률로 갑시다. 채무 불이익률은 계산 문제 2번, 이론 2번 나왔어요. 자, 이론은 여기 유효총수이라는 거. 유효총수도. 채무 불이익률 공식은 유효총수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얘기야.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 지표라 그러는데, 예, 요거 두 가지만 나왔어요. 3번 안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요것도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런다고. 일단, 채무 불이익률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율이거든. 그럼 채무 불이익률 1보다 크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럼 채무 불이익률 1보다 커야 될까, 작을까? 작아야 돼. 작아진다고. 이 채무 불이익률은 이런 뜻이야. 이 부동산은 내가 지금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분석하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에 유효총수익이 나올 거라고. 그럼 유효총수익 1억이라고. 그럼 유효총수익 1억이면 무조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유효총수익에서 영업경비를 빼보는 거야. 영업경비가 3천을 뺐어. 빼면 뭐가 나와요? 순용업소이 나와. 순용업 7천이야. 7천. 그 다음에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는 거야. 서비스. 그러면 이 부동산 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채무 불이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채무 불이익 계산해서 유효총수익 1억이야. 근데 영업경비가 3천이야. 그럼 영업경비 3천 주고 유효총수익 1억 가지고 영업경비 3천 주고 요 부채 서비스액이 8천이라고 해봐. 8천이다. 그럼 순용업소 1억 가지고 경비 빼고 은행 돈 8천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야 그거. 채무 불이익률이. 그럼 이렇게 되면 7천 가지고 8천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채무 불이익률 1보다 커. 봐봐요. 이게 되면 유효총수 1억이라고. 영업경비 3천. 부채 서비스 8천. 그럼 요거 1.1이 된다고. 1.1.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 1.1이 되면 유효총수도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게
자, 요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5천이라고 5천. 그럼 여기가 이제 5천이 되는 거야. 5천. 그럼 이 금액은 0.8이 되는 거야. 그럼 채무 불이익률이 0.8,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유효 총수로 경비 빼고 은행 돈 갚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 채무 불이익률이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 되고 부채 감당률은 내가 부채를 감당하는 거니까 1보다 커야 되고 채무 불이익률이 1보다 작아야 되고 1이 되면 채무 불이익 1이 되면 손익 분기점이야. 1이 되면 나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 여기가 7천 된다. 7천이 되면 그러면 세해 전 현금 수지가 0이 되는 거야. 0. 그러면 세해 전 현금 수지가 0이다. 그럼 유효 채무 불이익률도 1이야. 1. 자 봐요. 여기가 7천 가봐. 7천. 여기 7천이라고 했잖아. 7천. 그럼 7천이 되면 채무 불이익률 몇입니까? 1이야. 1. 이렇게 되면 손익 분기율이야. 나에게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이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 2번밖에 안 나와. 지문 2번. 채무 불이익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효 총수익이 나온다는 거. 순용업소익이 아니라 유효 총수익이 나온다는 거. 손익 분기율이라는 거. 채무 불이익 1이면 손익 분기점이 되는 거고 그때는 세전 연구수가 0이 되는 거고. 되고 있습니까? 예. 네. 자, 이제 요 4번은 이제 비율 분석법의 이제 문제점인데, 요 비율 분석법 문제점인데, 이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1번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를 잘못 추기하면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채무 불이익률 봐봐요. 채무 불이익률을 보면 이 채무 불이익률 구성 요소가 채무 불이익률의 구성 요소가 몇 가지요? 3가지. 하나, 둘, 셋. 근데 유효 총수도 영업경비 계산을 잘못해버리면 그러면 이 채무불이익률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야.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 그걸 구성하는 요소, 유효 총수득이나 영업경비 요소를 잘못 추기하면 잘못 계산하면 비율 자체가 잘못돼 버린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이런 뜻이라고. 2번은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부채 감당률을 이겼어요. 부채 감당률을 계산했더니 이 부채 감당률은 가볍게 계산할 수 있거든. 하필 시간같이 오래 하지 않을까. 근데 수년가법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편하게 여기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든지 채무 불이익률은 가볍게 한번 해보는 거야. 하필 시간같이 오래 하지 않고 대충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 보겠다는 소리야. 근데 부채 감당률을 적용했더니 이걸 적용했더니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요 A라는 분산인데 그런데 이걸 채무 불이익률 채무 불이익률을 적용했더니 투자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럼 하나의 분산인데 어떤 비율을 사용한가에 따라서 투자 여부는 같다 다르다.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산이니까 채무 불이익률을 부채 감당률 했더니 투자 가치 있어. 채무 불이익률은 투자 가치 없어. 그럼 투자하라는 소리야, 말하는 소리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소리. 이렇게 여기 이제 단점이라는 소리입니다. 투자론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단순 해수기간법. 단순 해수기간법은 해수기간이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회계적 수익률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그럼 다 끝났어요. 투자는 뭘 배웠는데 오늘 지금 1시간 반 정도 배웠는데 뭘 배웠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배웠습니다. 예? 집에 가면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주 동용 모의고사 보죠? 동용 모의고사 보면 또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동용 모의고사. 이제 금융론으로 달려갑시다. 핵심 48 금융론. 금융론에서는 금융의 분류 나왔네요. 지분, 부채, 매자닌 암기하는 거죠. 지분, 신, 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공모한 증자. 공모한 증자 지분금입니다. 여기서 공모가 지분이라는 소리입니까? 증자가. 그러면 이 공모한 증자 대신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사모에 의한 증자. 자, 사모님을 위한 증자가 아니라 사모에 의한 증자. 이 사모에 의한 증자도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지분. 자, 매자닌 금융은 매신전 우후. 매신전 우후 그랬어요. 매신전 우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끝. 다만 주의할 거.
여기 지분, 부채, 매자닌에 신자 들어간 게 하나씩 있다는 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지분 금융의 신디케이트 신, 부채 금융의 신탁 증서 금융 신, 그다음에 매자닌 금융의 신주 인수권부채 사채 신. 그러니까 다 신자 하나씩 들어가니까 요 애웠는데 매자닌 금융은 매 신전 우에 애웠는데 매는 매자닌가 알아. 그래서 요 신했는데 이 신이 무슨 신인가? 이 신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지 신탁 증서 금융인지 신디케이트인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소리. 이렇게. 자 이제 대출 이자율 갑니다. 대출 이자율은 이자율 결정 원리는 의미가 없죠. 이자율 결정 원리는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그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을 많이 대출해주면 대부분이 높아지면 그럼 대출 금리는 뭐한다? 높아진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고정이자율로 갑니다.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거야. 고정이자율에서는 최근에 두 가지만 내요. 고정이자율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저에게 대출금리를 5%로 결정했어요. 대출금리. 저의 대출금리가 5%입니다. 그럼 이 5% 안에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는 인플레이션 포함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은행이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2%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4가 발생한 4. 실제 인플레이션 4% 발생해요. 은행은 2를 예상했는데 4%가 발생해요. 그럼 은행이 저에게 전화해서 실제 인플레이션 4가 발생했으니까 금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고정이자율은.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 4가 발생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대출 금리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몇 퍼센트 발생했어요? 2%. 예상 2, 실제가 4, 그럼 예상하지 못한 것도 2야.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만큼 은행이 손해본다는 소리야. 대출자의 실제 금리 하나 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대출자가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해요. 인플레 위험. 그러면 매우 학문적으로 간다면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 시장이자를 변화했습니다. 고정금리로 갔는데 시장이 변화했다. 이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시장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하고 올라가는 경우하고 시험은 떨어지는 경우만 낸다.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낮아지면 대출이자율 다른 말로 가끔씩 약정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약정이자율. 은행 가서 내가 5% 빌렸다. 그 5%가 약정한 거야. 약정. 대출이자율, 약정이자율, 차익금리. 선생님 집에 가면 목 아프겠다. 이미 아프다. 요 대출이자율이 몇 퍼센트냐? 대출이자율이 5%다. 나는 5%로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5% 이자를 주고 있다. 근데 시장이자율이 요게 2% 떨어져 버렸다. 그럼 나의 대출 금리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차입자는 요 5%를 계속 낸 게 아니라 2%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저기상환할 원인이 생겼다. 차입자는 저기상환보다 유리해질 것이다. 여기서는 시장이 이제 떨어지면 뭐 나온다? 저기상환. 앞에 시험 지문에 고정이자를 나왔어요. 시장이 떨어졌다고 나왔어요. 그럼 뭐요? 저기상환. 고정이자를 저당.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갈 때 저기상환. 그럼 뭐 X? X. 시장이 뭐 할 때? 떨어질 때. 고정이자율, 시장이 떨어졌다. 뭐가 나온다? 저기상환. 시장이 상승한다고 내도 안 한다고. 시장이 상승하면 대출자의 수익성이 떨어져. 수익이 악화된다. 수익성이 악화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이자율 변동 위험. 고정이자율에서 이자율 변동 위험은 여기 요거 요 밑에.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요 위에. 이 두 가지를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 대출자 엄청 열받았네. 그 대출자가 이러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자. 그게 변동이자율. 변동이자는 기준금리다 가산금리 다 하는 거고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요 기준금리를 변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준금리는 CD금리, 코픽스금리가 변동하면 CD금리나 코픽스금리가 기준금리 되는 거야. 여기에 변동하면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자. 이게 변동이자율. 이 변동이자율 주당에서는 첫 번째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거, 가산금리는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는데 이 조정주기가 길냐 짧냐에 따라서 대출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차입자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조정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 떠넘기기 때문에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이자율 변동 위험 등이 증가시키면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 짧을수록 대출자, 짧을수록 대출자, 짧을수록 대출자. 선생님 미친 것 같아. 미쳐서라도. 제가 미쳐서라도 여러분이 안다면 저는 기꺼이 미쳐드리겠다. I am crazy. 미쳐버렸다. 자, 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는 딱 한 번 냈어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는 왜 나왔는가? 요 변동이자율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금리가 막 올라가 버리면 차입자가 배째라 나 못 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의 상한선을 두겠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져도 8%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하면 차입자가 돈 못 갚아 배째라 이렇게 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럼 금리 상한 변동금리는 차입자의 채무 불행 위험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됨으로써 대출자도 안전하게 가겠다는 소리 이렇게. 딱 한 번 나왔으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고정이자율과 대출 변동이자율 비교입니다.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게 높아요? 고정이 높아. 고정입니다. 지금 하는 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 하는 거. 요것만 시험으로 갈 때까지 10번 봐. 10번. 그러면 충분하다고. 요거 10번에다가 그다음에 가끔씩 요약전이지 보잖아. 그다음에 기출문제 또 아니면 기출문제 아니라 거기 뭐 도형 볼 거 아니야. 또 백선 볼 거 아니야. 아이고 볼 것도 넘치나 넘쳐. 어디 다 볼 거야. 그래서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TV도 봤다가 핸드폰도 봤다가 요거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TV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네, 공법도 해야지. 5778 해야지. 대출 시점에서는 뭐가 높다? 고정이자. 이거는 그냥 한번 점검하고 하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차입자가 유리한 것은 고정이자율로. 물가가 올라가다 마는 고정이자는 딱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차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고정. 그러면 대출자 유리한 것은 뭐예요? 변동. 대출자는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변동이자를 좋다는 유리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대출자, 요 은행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은행을 보호해주는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은행을 보호해주는 금리가 즉 은행이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금리가 변동이다, 고정이다. 변동이자율은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요 지문이 심심찮게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고정으로 바꾸는 거야. 변동을 고정으로. 고정이자율은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럼 OX? X. 3번은 뭘까? 3번은 두 가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 다 똑같은 다른 조건 다 똑같은데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갔을 때 차입자가 배째라 나 돈 못 갚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더 높은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저 차입자가 채무 불행 위험이 높은 것은 뭐다?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이 차입자가 배째라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소리야. 이것 때문에 요 3번 때문에 뭐가 나와요? 요 3번 때문에 그렇지. 이거 3번 때문에 금리 상한 변동이 나오지. 차입자가 돈을 안 갚는다 하니까 위험이 높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금리는 아무리 높아져도 8%가 상한선이다. 그걸 금리 상한 변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핵심 49 저당 상한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쉬었다 해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10분 쉬었다 합니다.